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인데 마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는 외투를 벗고 지금 독걸이라 그러죠, 경상도 말로. 그거 하나 입고 지금 산책 중인데, 얘도는 지금부터 구정기획 해결의 논리학 세 번째 강좌, 마지막이죠. 세 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결 논리학 3이고 소제목은 세 번째 주제인 존재론, 본질론, 마지막 개념론입니다. 여러분,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거. 예도가 이 개념을 5분 철학 개념에서도 설명했듯이 칸트와 해결에 있어서 이 개념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말로 사용되죠, 그죠? 철학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 개념이 없어,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건데, 칸트에게서 사용된 개념은 오성의 범주와 관련되어 있는데, 해겔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 개념을 절대지와 관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리학에서도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절대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한 그런 상태와 연관되어서 해겔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개념론을 마지막으로 논리학이 완성이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뭐 100편을 해도 모자라겠지만 1차 자료 강좌를 열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끔 예도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개념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해겔의 사유의 1차 자료를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고, 예도 강좌는 오늘 이것으로 논리학을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구도와, 그죠? 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잡는 데서는 오늘 강좌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념론은 해겔에게서 논리학에서 세 번째 다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개념론에서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개념론에서 다루어지는 게 주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다루어졌던 개념,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추론, 그죠? 또 판단, 개념, 판단, 추론, 이런 순서대로 해겔이 자기의 논리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추론을 끝내면서 객관적 어떤 개념을 다뤄.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에서 세 가지가 추론, 그 다음에 개념, 판단, 추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객관적 논리학에서는 기계론을 다룹니다, 여러분. 메시아니스무스를 다루고, 그 다음이 그 화학주의, 헤미도 아니고 헤미스무스라 그래요. 그걸 다루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개념론에서 목적론입니다. 텔레올로기를 다뤄. 그 다음 이걸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념을 다뤄요, 여러분. 이념, 이데를 다루는데, 이데도 이념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념은 첫 번째 레벤, 생명을 다루고, 두 번째가 뭘 다루는가 하면은, 두 번째가 인식으로서의 이념을 다뤄요, 여러분. 인식의 이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절대 이념을 다뤄. 그러니까 절대 이념으로서
마지막 그 개념론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론도 크게 보면은 주관적 개념, 그 다음에 객관적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대적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념이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해겔은 논리학의 개념론의 그 서두 부분에서 길게 칸트의 개념론을 비판하면서, 이 개념론은 결코 절대자라든지 물 자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겔한테서는 칸트의 이 개념이, 오성의 범주에 속해 있는 이 개념이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하여 통각의 통일로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 통각의 통일, 아인하이트 데얼 아페르셉지온, 이 통각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이성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오성의 범주에 속하는, 오성의 형식주의에 속하는 그런 논리학이다, 그런 개념의 뜻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칸트는 그 이성의 그 뭐죠? 이율배반, 비안티노미 데얼 페얼룸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이성의 어떤 그러한 완전함, 절대자를 파악하고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칸트는 이율 배반을 통하여 물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절대자와 같은 것은 우리 순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율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율 배반을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해겔의 비판은. 그러니까 해겔은 칸트가 나누어 놓았던 물 자체와 현상은 결국은 절대자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유한성뿐만 아니라 절대자, 무한성과 같은 이러한 이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주관주의의 형식주의에 불과한 거다, 이러면서 칸트를 길게 깝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의 범주와 오성의 범주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성은 절대자라든지 어떤 그 물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칸트가 실천 이성으로 가면서 보편자를 또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한계 안에서의 어떤 보편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죠. 실천을 통한, 그죠? 그러니까 해겔은 이것을 이러한 선험적 논리학, 칸트의, 다시 말하면 추론과 개념과 판단과 추론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베그리프, 우어타일, 그 다음에 슐루스, 추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주관주의적 형식주의 논리학을 거부하고, 이제는 이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살려서 지향시켜서 절대자와 물 자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학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해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논리학 삼부에서 이 개념론을 마치 정신현상학의 절대정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절대지, 그리고 진정한 진리, 완전한 진리,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단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대 이념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엔시클로페디에서 이제 자연의 총체성과 연결되면서 자연철학으로 넘어가는 이념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절대정신의 절대지로 끝나는 거죠. 그러한 건데, 결국은 헤겔이 이러한 칸트의 개념론을 까면서 자기 자신의 개념론을 집어넣는데, 이 개념론은 결국은 지향과 화해와 그 다음에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변화와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 그러한 철학을 전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개념론은 결국 마지막에 절대지에 이르는 절대 이념의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헤겔 철학의 어떤 그 논리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헤겔의 철학은 신학에 가깝고 오히려 한계를 설정한 칸트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욱 더 그죠? 어떤 그 주목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주관적 개념을 다루는데, 이건 주관성입니다. 주프액티비테트인데, 여기에서는 칸트가 말했던 그러한 선험적 논리학에서의 개념들이 다 나와. 그죠? 그 선험적 논리학에서 개념과 판단과 그 다음에 추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은 헤겔이 여기에 변증법적 운동을 집어넣어서 이 주관적 개념이 객관적 개념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칸트와는 다른 거겠죠. 그래서 생명운동으로서의 하나의 계기가 바로 추론과 그 다음에 개념과 판단과 추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객관적 어떤 개념으로 또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이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리학의 어떤 마지막 장인 개념론에서는 첫 번째 다루어지는 이 주제들이 마치 칸트를 연상시킵니다. 칸트의 이러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특징이 개별성과 보편성과, 개념은 보편성과 관계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개념 역시도 보편성과 관계하죠. 그래서 이 보편성과 개별성, 그 다음에 특수성, 그게 알게마인하이트, 베존들하이트, 그 다음에 파티쿨라리테트, 이러한 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성은 개별성을 통하여 구별되고, 이 구별의 지향을 통하여 특수성을 해서 구별이 나타나고 개별성으로 나가는데, 이 개별성은 또한 지향을 통하여 즉자대자적 운동을 통하여 판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개별성과 특수성과 그 다음에 보편성, 이 세 개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에서 이제 판단으로 넘어가고, 이 판단은 또한 뭐 현존재 판단, 반성 판단, 그 다음에 뭐 개념 판단, 뭐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추론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슐루스죠. 추론의 특징은 바로 그 개념과 판단의 통일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의 특징은
어떤 매개라는 거예요. 매개, 페얼 미툴룽, 매개의 지향을 통하여 객관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마지막 부분인 개념론에서 헤겔이 주관적 개념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특징, 방금 말했던 개념과 그 다음에 판단과 마지막으로 추론이 나타나는데, 이 슐루스의 추론의 특징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 추론이 칸트라든지 칸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선험적 논리학에서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매개의 지향을 통하여 객관성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겠죠, 칸트랑. 그래서 오브젝티비테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헤겔은 이제 거기에서 기계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학주의를 다루고, 세 번째가 요 두 개를 통일시켰던 목적론 텔레올로기를 다룬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객관적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에서 객관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은 추론이 변증법적 지향, 다시 말하면 매개의 어떤 매개, 중재, 매개의 지향을 통하여 두르히스 아우프 헤벤 데얼 페얼 미툴룽이라고 하는 이 지향의 어떤 그 중재의 아니면 매개, 다 되겠죠. 중재의 지향을 통하여 오브젝티비테트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관적 개념이 이제 객관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 개념으로. 그래서 오브젝티비테트에서 주프젝티비테트에서 오브젝티비테트로 넘어가고, 그 추론의 매개의 지향을 통하여 나타나는 총체성이 바로 그 기계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론과 화학주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객관적 개념의 세 번째 계기, 그게 바로 목적론인데, 이 세 개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기계론과 그 다음에 화학주의의 가장 큰 특징, 여기서 잠깐 또 언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엔치클로페디에서 그 논리학이 끝나고 자연 철학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역학과 물리학과 물리적 유기체 이런 걸 다루는데, 이게 뭐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건데, 이게 논리학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오늘 개념론에서 다루는 두 번째 객관적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연의 관점에서 엔치클로페디에서는 자연의 관점에서 그 세 개의 학문을 다루는 건데, 지금 논리학에서의 그 화학주의와 기계론과 화학주의와 목적론은 단지 논리적 관계 안에서의 객관적 개념과만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이것은 자연 철학적 냄새가 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학에서의 지금 다루어지는 그 기계론과 그 화학주의와 목적론은 엔치클로페디의 자연 철학에서 다루어지는 그러한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과는 조금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적 냄새가 덜 나고, 오히려 논리학 안에서의 그러한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서 객관주의와 그죠? 객관적 개념에서 다루어지는 논리학 마지막 본질 개념론 마지막 두 번째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기계론과 화학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기계론은 아직 규정성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타자 존재로 넘어가서 이 세계의 객관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물들의 관계의 비교라든지 서로의 비교와 대립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규정성의 관계로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그냥 사물과 객관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기계론이고, 여기서 다른 사물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타자 존재로 넘어가는, 안더스 자인이라고 그러죠. 이 타자 존재로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학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학주의는 즉자대자적 운동이 적용된 것이고, 기계론은 아직 즉자적 상태, 사물의 즉자적 상태, 추론의 매개의 지향을 통하여 나타난 객관성의 즉자적 상태만을 나타내는 게 기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론과 화학주의는, 케미스무스는 이러한 규정성, 베슈틴문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주의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기계론과 화학주의의 통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바로 목적론인데, 텔레올로기인데, 이 목적을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젤 오프젝티베 프라이어 베그리프 이스트 츠베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이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뭔가 하면은 객관적 개념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태를 바로 목적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여서 이러한 객관성을 개념화시켜서 완전한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지향시킨 단계, 이게 바로 이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기계론과 화학주의가 사물의 운동, 그죠? 그런 걸 통하여 비교와 대립과 모순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지향되어서 객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거야, 그죠? 복귀한 상태에서의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바로 그 목적론이요. 이 목적론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객관정신의 어떤 그러한 객관적 개념의 변증법적 운동을 끝내고, 그죠? 끝내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념의 단계에 도달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념은 객관적 개념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그 목적론이 텔레올로기가 자기 자신으로 개념이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복귀하여 이런 객관성을 포괄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상태, 그게 바로 목적인데, 이 목적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의 단계가 바로 논리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론에서 세 번째 다루어지는 이 이념은, 첫 번째가 생명이야, 여러분. 생명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인식으로서의 이념이에요. 인식과 의욕으로서의. 그러니까 Idee als Erkenntnis und Wollen 이야.
인식과 이념으로서의 그러한 이념은 바로 성과 굿입니다. 영어로. 영어로는 굿이고 독일어로도 굿이야. 그러니까 das wahre und das gute. 그러니까 진선미에서 진과 선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인식과 의욕으로서의 이념이고, 마지막이 절대 absolute 이데로서 마지막 절대지혜 단계에 도달하는 그것으로서 이제 논리학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첫 번째가 뭐예요? 개념론에서 주관적 개념, 주관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관적 개념, 객관성. 세 번째가 이념인데, 이념의 세 가지 변증법적 계기는 첫째가 레벤,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인식과 의욕으로서의 이념이고, 세 번째가 절대적 이념이야. 그러니까 이념의 첫 번째 단계, 객관성이 자기 자신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도달했던 그 첫 번째 단계인 이념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절대자와 절대정신의 생명의 단계예요. 가장 높은 단계죠. 이 생명이 바로 객관성을 넘어 이제 절대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의 첫 번째로서 모든 개별자와 보편자의 통일을 이루고, 이러한 통일을 통하여 이 세계의 어떤 유한자와 무한자의 통일을 이루어가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객관성을 넘어선 첫 번째 단계가 생명의 단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싹스 이념은 뭐야? 정신현상학에서부터 나타나는 싹스 이념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학에서 나타나는 싹, 카임, 첫 번째 싹은, 그죠? 그것은 그 싹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열매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념이에요. 그래야 이념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전체 과정이야.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결과만이 아니야. 과정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해겔한테서는 이게 지재계, 오늘날의 지재계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리의 단계, 그죠? 그러니까 식물에 어떤 싹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 잎이 자라죠. 그 가지에서 잎이 자라고 또 더 자라면 열매를 맺히잖아.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 전체를 봐야 그 이념의 생명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영인, 절대자의 영인, 그 생명의 영, 이게 뭐 성령이지 뭐 이게 뭐야, 여러분. 몰트만의 여러분 생명의 영, 거기도 해겔 개념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영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셔. 뭐 몰트만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의 신비주의 철학, 성령론에서는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그 입김, 바람, 이런 게 바로 생명이죠. 신의 바람은, 입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이념의 첫 번째 단계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한한 이념, 엔틀리셔 이데라고 그러는데, 유한한 이념인 두 번째 단계인 인식과 의욕으로서의 이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인간의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세계의 유한한 성과 진선미의 진과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과 선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인식과 의욕으로서의 이념의 주제야, 여러분. 그거를 거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즉자대자적 운동을 통하여 지향된 게 바로 무한한 이념이야. 운엔틀리히어 이데야.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절대 이념이에요. 그 절대 이념은 바로 유한한 이념에서 유한한 이념인 다스 바러, 참다운 것, 그 다음에 다스 구터, 선한 것,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신의 정신에 무한자의 어떤 이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인식이 통일돼 버려. 존재와 인식이 통일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해겔의 그 정신현상학의 그 마지막 철학의 단계인 절대지의 단계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해겔 역시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논리학에서 마지막 단계인 절대 이념의 단계를 해서 절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 아프졸루터 위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개념은 진정한 진리, 절대적 진리, 디 아프졸루터 와르하이트, 절대 진리에 도달한 단계.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존재와 인식이 일치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언제 예도가 고린도 후서 사랑장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믿음도 패하고 뭐죠? 이건 예도의 얘기입니다. 해결책에는 없어. 믿음도 패하고 그 다음에 소망도 패하고. 왜? 마지막에 도달했으니까. 하느님과의 함께 있는 동일성의 세계, 그죠? 유한자와 무한자의 통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그러잖아, 바울 사도가. 그죠? 그 단계예요. 그 단계, 종교적 단계에서 보면은 그 단계,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된 이 절대 이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신적인 어떤 정신과 인간의 유한한 정신이 결합하여서 완성의 단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완전하게 진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절대 이념의 상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말하는 성과 참다운 것과 그 다음에 구테스, 좋은 것, 선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해겔한테서도. 그러니까 절대자의 절대 이념의 단계는 이러한 진선미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 안에서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완전한 복귀를 통하여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신의 나라 안에서의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해겔의 논리학은 정신현상학의 결론과 동일하게 절대지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논리학은 결국은 이러한 무한의 이념으로 종결되고 유한자의 이념을 넘어선 무한자의 이념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모순과 대립을 화해시킨 그런 단계로 끝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변철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의 절대자라든지 신의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변증법적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이 사변 철학이라는 거는 무한자가 전제되어 있고 이 무한자의 절대성이 전제되어 있고 이것을 그리스의 로고스 개념으로 풀어낸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유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헤겔의 이러한 정신철학, 그러니까 논리학 역시도 신학이나 종교 철학으로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논리학의 어떤 이러한 세 번째 개념론 역시도 헤겔한테서는 종교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으로는 끝내고 있다라는 거, 그죠? 물론 종교의 단계를 헤겔은 철학의 단계인 절대지의 단계 앞에 놓고 표상의 단계라고 이야기했고, 이 절대지인 철학의 단계, 필로소피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절대정신의 자기 자신의 반성이 끝나고 신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철학의 단계를 놓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의 단계를 표상으로 놓고 철학의 단계에서 절대지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정신현상학의 그런 주제들, 역시도 그 종국은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종교학이지 뭐야 이게. 종교 철학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겔의 1차 자료를 안 읽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논리학을 마치겠습니다. 1차 자료를 안 읽고 그냥 논리학적인 어떤 그러한 도식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쉘링의 개념인 안지시 뭐죠? 즉자죠. 그 다음에 뭐야? 대자, 피얼지시. 그 다음에 안운트 피얼지시, 즉자 대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정반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반합은 또 뭐예요? 처음에는 긍정, 그 다음에 네가티온 부정성을 또 부정하는 부정의 부정은 즉자 대자와 일치한다. 그래서 정반합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그냥 도식화시켜서 이게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데, 1차 자료를 읽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겔의 논리학이든 헤겔의 어떤 정신현상학이든 엔치클로페디든 뭐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철학이 전개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정신현상학에서 뭐다, 논리학에서 뭐다 할 때에, 논리학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논리학에서 뭐 개념론을 다룬다. 그럼 개념론에서 뭘 다루느냐?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오늘 했듯이 뭐 첫 번째 단계가 주관적 개념이다. 주관적 개념의 세 개는 뭐냐? 세 개는 개념, 판단, 그 다음에 추론이다. 이 세 개가 변증법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 도식화를 시켜서 이 도식으로 그냥 헤겔 철학을 설명하는 인간들은 1차 자료를 읽으면 바로 붕괴될 겁니다. 이게 헤겔 철학의 강의에, 헤겔 철학을 강의하는 자의 어떤 헤겔의 철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죠. 얘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식화를 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 없어. 그런데 1차 자료는 결코 이런 도식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하면서 반은요, 종류가 수천 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대립과 모순과 알력, 그 다음에 또 힘의 모순, 힘의 대립을 설명할 때 헤겔의 1차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끌고 온다라는 거야. 그게 이것은 강의로 1차 자료 강의를 하는 방식 이외에는 이 열등감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헤겔 철학 강의하는 자들은. 그런데 1차 자료 강좌를 열 수가 있나 어디? 그게 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헤겔 읽기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각에서 지각으로, 지각에서 뭐 오성으로, 여러분
변증법적 운동을 집어넣어. 그런데 정신현상학의 주관정신에서 자기의식에 도달하고 이 오성의 단계를 지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지나서 이성의 단계로 도달할 때 이런 정반합의 운동을 그냥 논리학적인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냥 정반합의 운동을 통해 이렇게 간다. 이거는 해겔 철학을 1차 자료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 감각과 이것과 저것을 설명하는 감각과 지각으로 넘어갈 때만 봐봐. 이런 도식이 되긴 되는데 그 설명 방식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포괄적이어서 해겔의 사유를 다 잡아내 갖고 강의를 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학도 1차 자료를 꼭 읽어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좌를 듣고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캐치를 했잖아. 캐치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직접 접근하게 되면은 100% 도움이 됩니다. 이 사유를 갖고 딱 들어가면은 1차 자료를 읽으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딱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해겔의 책이 신기하게도 읽어진다니까, 여러분. 읽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겔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의 이 단편 강좌 3편으로 논리학 끝,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신현상학 7개로 정신현상학의 철학이 끝난다?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죠. 더 욕심이 있는 자들은 그런 강좌를 듣고 직접, 그죠? 예도가 언제, 이게 시간이 되면은 순수 이성 비판이나 정신현상학 정도는 1차 자료 강좌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 진리와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어떤 방식으로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놨고, 그게 1차 자료의 힘이죠, 여러분.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벌써 55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개별적으로 1차 자료 강좌를 계속해서 진도를 열어가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그래서 예도가 또 존재와 시간과 진리와 방법과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이러한 칸트와 해겔까지 연다면 한 사람의 어떤 에너지로는 일평생을 해도 다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차 자료를 접근해서 이러한 도식화되고 이러한 논리학적 개념을 갖고 도식화시킨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서 해겔의 철학에 꼭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도가 학자로서 양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강좌들은 누가 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해겔 철학은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 그죠? 하이데거, 해겔, 칸트 이런 것들은 사실 칸트는 좀 덜한데 해겔과 하이데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 강좌를 1차 자료 책들을 읽은 자들은 그런 도식화를 비웃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그러한 1차 자료에 접근하는 이런 욕심을 가진 이런 분들에게 예도가 높아심에서 논리학 마지막 구정 기획으로 기획한 논리학 마지막 강좌를 마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겔 읽기 강좌로만 끝내는 자들의 약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시간을 내서 1차 자료에 가능하다면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추천의 말씀으로 추천의 말로 격려와 또한 그 해겔의 세계에
또한 더 깊이 있고 넓게 깊게 접근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겔의 논리학은 끝났고 여러분 구정 잘 보내시고요.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되는, 자기 자신이 되는, 신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자기 자신이 되는,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 누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존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도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이 세계 안에서 자기가 되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도는 2020년도에도 철학 강좌를 겸손한 자세로 열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예도TV는 그런 방식으로 예도를 따르고 철학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철학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도가 2020년 구정의 어떤 그러한 마지막 명절 기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고, 좋아요를 잊어버리고 안 누르신 분은 선택사항이니까 안 누르면 그만인 거죠. 잊어버리시고 안 누르시는 분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인문학자 예도의 예도TV를 후원하실 분은 정보란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그러한 하루 되십시오. 주스.